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며칠 영상을 요즘에 띄엄띄엄 올리는 이유가 뉴스 자체도 그래요. 시세가 이러니까 뉴스 자체도 임팩트 있는 뉴스가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시세 자체, 시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서 좀 임팩트가 있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CME 선물이 만기가 되는 게 3월 17일 날이다. 그리고 17일 날 되게 이슈가 많네요. 그리고 5월 17일 날 비트코인 하빙이 이제 전격 실시될 거고 7월 17일 날이 이더리움 2.0이 구현될 거다. 연기가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나온 거는 7월 17일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 근래에 뭐 병연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있는데 아이폰 9 애플 행사도 취소됐다. 이런 걸 보시면서 앞으로 한동안은 아마 시장 경제가 썩 좋지 않은 거란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CNBC에서 긴급 뉴스가 또 하나 나왔어요. 미국에서 8개나 되는 거대 은행들, 8위권 안에 이제 거대 은행들이 주식을 팔지 않겠다, 앞으로. 그렇게 공약을 걸어서 이제, 이거를 내세워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쿼터 동안, 그러니까 이 쿼터면은 딱 6월달까지거든요? 근데 여기 이번에 참여한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멜론이 있고, 시티뱅크,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리고 모건 스탠리, 그리고 웰스 파고까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어떤 거대 은행들은 다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도 이제 긴급 뉴스였는데 어저께 밤에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1%를 전격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천천히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했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1%까지 내렸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그 판때기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직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 지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7천억 불까지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주식시장을 지금 떠받치는데 급작스럽게 1%를 내렸다. 이 이후에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거나 주식시장이 반등을 크게 못한다면 연준에서 또다시 쓸 수 있는 카드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관해서 저는 이제 분명히 접근했었고,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방향의 틀이나 흐름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다고 저는 이제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쿠팡에 관한 어떤 그런 의견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망할 거다, 소프트뱅크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제 영상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죠. 결국엔 상승하고 올라가서 모든 걸 다 싸잡아서 휘어잡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까지 딱 완전체가 딱 돼서 그 조립식 로봇이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닌데, 분명히 일정 시간이 지나서 5G가 완전히 망이 깔리기 시작하면 그들이 앞으로 향후 5년에 그리는 그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거기에 암호화폐도 분명히 저는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1%를 다 정적 인하해서 금리를 0%까지 갑자기 급작스럽게 낮췄기 때문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거의 10% 가까이 이제 반등을 했는데, 서킷 브레이크가 지금 미국에서 3번 정도 일어났거든요. 갑자기 증권 시장을 갑자기 닫아버리는 어떤 그런 걸. 근데 이것도 사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일가가,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고 WTI도 마찬가지고, 오일가는 반대로 엄청나게 급등을 못하고 있어요. 이 얘기인즉슨 의도적으로 주식시장은 지금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떠받치고 있는데, 원유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뭐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어떤 치킨 게임 뿐만 아니라 진짜 핵심으로 근본으로 들어가서는 전 세계 모든 수출하고 수입의 어떤 그런 게 항공 노선이나 항공화물이나 아니면 뭐 해상 화물에 관한 그런 것들이 다 멈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많이 석유를 쓰는 게 이제 그런 거니까. 거기다 뭐 제조업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어떤 그런 것도 다 멈춰버린 상황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거는 사실 실제 경기 지표는 우리가
이 오일 가격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지금 거품이 다시 한번 이제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700억 불을 이제 시장에 쏟아붓겠다 연준에 이제 공식 선언하면서 골드하고 실버 가격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 미비하게 어느 정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어쨌건 1557달러, 14달러 94센트로 실버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예전서부터 되게 많이 했어요. 15년 전에 이제 그때는 뭐 비트코인이 탄생을 안 했으니까 2008년부터 2009년부터 비트코인은 유통이 됐고 2010년, 11년 들어가면서는 일반 대중들한테 퍼져서 이제 거래소에서 막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15년 전에는 뭐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다. 위기가 닥치면 금은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그리고 JP모건이 은 실물을 매집을 하기 때문에 은은 반드시 100배, 1000배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15년 전부터 되게 많이 했었다는 거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15년 전부터 금은을 매집을 해왔었고, 사실은. 근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막 갑자기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장세가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16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16년 2월 달부터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되게 JP모건에서 은을 매집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중간에 있는 거래자들 있죠. 은 실버를 매입하고 매도하고 요 중간 거래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피는 게 항상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반면에 은 가격이 생각보다 지리하게 지지부진한 건 맞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5G 시대가 창궐하는 시대 그리고 초단위 사회가 도래를 하면 거기서 과연 진짜 실질적으로 쓰여질 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은이라는 어떤 이 종목 자체가 엄청나게 실물이 급등을 해버린다면 은이라는 그게 화폐로 쓰일 수 있을까요 과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다 꽁꽁 다 숨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나오지 않고 어쨌건 이들이 매집할 때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눌러 놓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게 2016년부터 금은 시장하고 암호자산 시장을 저는 이제 비교를 했었어요. 제가 15년 전부터 금은을 이제 계속 투자를 했었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딱 봤는데 2015년도 9월달, 10월달 정도부터 제가 금은 막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고 막 매집을 그때서부터 막 이렇게 계속 그때까지 계속 매집을 했었고 그랬는데 2015년 말부터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막 이렇게 바라보고 관찰을 막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암호자산 시장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막 가격이 원화로에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금은 시장은 계속 눌려 있는데 그래서 어쨌건 투자를 막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거래소예요. 근데 제가 이 거래소를 소개시켜드리고 뭐 추천하자 이런 의도는 아니고 저는 비추천이야 오히려. 왜냐면 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기도 애매모호하고 더더욱이나 매도하기도 되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슨은 코빗을 아직까지 계속 홀딩해서 쥐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다 분명 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아셔야 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작이 2013년 4월 달에 출시된 코빗이었다. 그리고 나서 빗썸이 그 뒤를 이어 2014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국내 1일 거래량 3위인 코인원은 2014년 8월 거래소를 열었다. 3년 후 2017년 10월에는 업비트가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례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빗부터 해서 뭐 빗썸부터 해서 뭐 거래소를 투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움직였었는데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허접한 거래소가 아니라는 거를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코빗은 처음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초반 SK 플래닛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의 초기 투자를 받았다. 이어서 2014년 초에는 실리콘밸리의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에 의해서 4억 원이 넘는 규모의 엔젤 투자를 받았다. 투자에는 팀 드레이퍼, 나발 라비칸트, 그리고 마이클 양 등이 참여를 했었다. 자, 이게 이제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처음 시작이었죠.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셨겠죠. 2014년부터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중요한 게 저도 이제 금은하고 암호화폐랑 막 비교하다가 저는 대기업이 진짜 자본을 투자해서 이게 굴러가나 안 굴러가나를 제일 먼저 보거든요. 제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를 추종하듯이. 근데 SK 플래닛도 코빗에 분명히 초기 투자 참여자로 참여를 했었고, 가장 중요한 건 그 후에 코빗은 국내외 여러 기관들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받아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인 코빗페이를 출시하였다. 코빗 투자에는 소프트뱅크 벤처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소프트뱅크 벤처스를 추종하고 관찰하고 막 이렇게 분석하다가 알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주도로 미국의 판테라 캐피탈, 그리고 비트코인 오퍼튜니티 펀드 팀 드레이퍼, 벤 벤처스 등이 참여했다. 현재 코빗페이의 서비스는 종료된 상태이다. 그래서 어쨌건 이 코빗 거래소가 뭐 거래량이 있어가지고 돈이 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참여해서 막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모호하고, 넥슨이라는 회사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지분을 65.19%를 확보하면서 지금까지도 질질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게임사가, 넥슨이라는 회사가 되게 현금 유동성이 되게 풍부하거든요. 현금 동원력이. 근데 게임사가 암호자산 거래소를 매수를 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진짜 꿈꾸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넥슨이라는 이 회사가 또한 이제 중요한 게 비트스탬프라고 유럽에 있는 그 회사가 있어요. 암호 자산 거래소가 있고, 코빗을 2개를 이제 확보해가지고 여기서 이들이 그리는 그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 사람들이 그냥 이 거래소가 거래량이 없고 망할 것 같으니까 뭐 그냥 헐값에 사가지고 나중에 뭐 일확천금을 벌라고 막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러겠어요? 분석에 의해서 분명히 게임 산업하고 관련해가지고 뭔가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뉴스는 뭐 분명 훗날 나중에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개개의 뉴스를 다 이렇게 맞춰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0.25%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노란색 선이거든요. 하얀색 선이 미국 FED고, 근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 0.50%예요. 이렇게 한지가 유럽 같은 경우는 3월 13일 날 2020년에 그때서부터 마이너스 0.50%예요. 이렇게 하면 은행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예대 마진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거기다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결국엔 저는 은행은 다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존하는 게 아니라 다 바꿔버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은행도 아톰리그 벤처스인가? 거기랑 이제 연합해가지고 뭐 암호자산 수탁관리 서비스에 관해서 진행하려고 막 하는 게 모종의 저는 다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골드만삭스도 서클사를 통해서 USDC를 찍어내잖아요. 그 USDC가 또다시 이제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폴로니엑스, 거기다가 바이낸스 US로 이 USDC가 다시 스테이블 코인들이 들어가면서 유동성 장세를 연출을 하는데, 이런 것도 다 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FED에서 금리를 이제 마이너스 금리 쪽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몰아갈 텐데, 이들이 분명히 골드만삭스나 이들이 분명히 뭐 생각하는 분명히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USDC도 찍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기업 부채는 경기 침체의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칼럼을 쓴 사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저는 병균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병균은 단지 퓨즈에 점화를 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제 경제 시스템이 뭉개지는 거에 관해서 이 사람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숫자에 의한 기업 부채, 그러니까 스탠다드 푸어스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4.1조 달러의 상당의 기업 부채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 수치의 3분의 1은, 그러니까 33% 정도 투기 등급의 신용으로 오늘날 시장에서 재융자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은 기업들은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될 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향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국 기업들은 정리 해고와 폐쇄를 통해서 비용을 줄임으로써 처짐 수요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기 침체를 악화시키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미국 6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자체 이자 지불을 처리할 현금 흐름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채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발행된 회사채의 20% 이상이 비투자 등급이었습니다.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 비투자 등급의 높은 비율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1980년대 이래로 볼 수 없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부도율이 부풀려질 것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여기 나오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거기에 부합되는 이 칼럼 내용이고, 또한 이제 중요한 게 비즈니스 셔터처럼 불황이다. 일부는 오늘날 은행의 안정성이 또 다른 금융위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돈 버는 시대의 수혜자들이 오늘날 시장에서 생존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면서 일련의 불이행과 파산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했던 지난 10년 동안 살아남은 모든 부문이 있습니다. 온라인 소매의 세계에서는 소매 업체, 그리고 생산 비용이 높은 에너지 회사, 지금 에너지 정유회사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유럽의 소규모 은행은 비효율적입니다.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좀비 회사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제 취약한 수준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 충격에 매우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더 나아가서 바젤 3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이게 확대 실시가 되기 시작하면 과연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금리 인하를 지금 1%를 전격 인하해서 0%까지 지금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주식시장에 떠받치는 거지 개인한테 저금리에 어떤 그 자금을 융통해줘가지고 부동산을 부추기기 위한 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돈과 가치가 떨어져서 실물 자산이 급등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내가 운영하는 회사, 내가 다니는 직장이 위태위태해서 그 존재 자체가, 베이스먼트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호주머니에 돈이 점점 사라질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기업하고 관련된 데, 주식시장하고 관련된 데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지 개인들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아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피부로 딱 느끼실 수 있는 어떤 현재의 진짜 경제 상황이라는 걸 느끼실 거고, 현금이 과연 줄어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거기다가 바젤 3까지 적용이 돼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시중에 유통되는 유동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다. 현금 흐름이 막힐 거다.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하거든요. 현금 흐름을 막혀놓고 지금 기존에 있는 화폐 시스템의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교환하는 어떤 그 부분을 점진적으로 저는 암호화폐가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투자한 코인이 안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관해서 아무것도 귀에 들리시지 않고 제가 말하는 거에 관해서 막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건 저는 제가 2016년도에 금은 시장이 오르지 않았었고 암호화폐가 막 올랐기 때문에 저는 회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고, 제가 생각하는 지금 암호화폐 장세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 어떤 그런 거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블록체인하고 관련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거나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뒤에서는 뉴스에 오피셜하게 나오지 않지만 지금도 그들의 꿍꿍이는 계속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미국의 1% 금리 전격 인하가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와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미 느끼시겠지만 조금만 한번 더 견뎌보자, 이런 말씀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